중국의 항우? 여포? 야, 다 나와보라 그래. 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기록 변태라고 불릴 만큼 기록의 객관성에 심혈을 기울였던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역사의 100% 객관성은 없습니다만 중국의 뻥튀기에 비교해본다면 우리나라 역사의 편향성은 애교 수준이죠. 그래서 중국의 말도 안 되는 무협전설이 사람들이 입을 타고 내려오지만 과장됨의 거부감을 보이는 우리나라에는 무협전설이 내려오기가 힘들죠. 대신 우리나라 역사에는 팩트로만 전설을 찍으며 한국에서 싸움만으로 독보적인 역사적 지분을 갖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고려시대의 소드마스터, 아니 한반도의 소드마스터 척준경입니다. 지금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그러나 실제 팩트로만 척준경이 얼마나 무시무시했었는지, 왜 그렇게 우린 척준경에 환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고려시대의 여진 정벌에 대해서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나마 제일 신빙성이 높은 정사들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를 기반으로만 하겠습니다. 척준경의 정확한 출생 연도는 알지 못합니다만 고려시대 중반기였던 12세기에 황해도 곡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척준경은 주리 집안이었습니다. 주리란 향리의 일종으로 지방의 각 주에 파견된 지방관을 보좌하는 아전이었습니다. 왜 사극 보시면 사또 옆에서 항상 목소리 얇게 해서 사또 예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매체에서는 조롱의 대상으로 묘사되지만 고려시대 주리 혹은 향리는 조선시대와는 다르게 귀족과 평민 사이의 중류층에 해당하는 나름 권위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류층도 계급 차이가 아주 복잡해서 주리도 주리 나름이었습니다. 기록에서는 척준경의 집안이 가난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척준경의 아버지는 그렇게 잘 나가는 주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인지 아니면 본인이 공부를 하기 싫어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척준경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고 학문을 따로 공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원래 주리 등의 향리는 아들에게 세습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척준경은 워낙 공부를 안 해서 아버지의 직업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무례배들과 교유했다고 하는데 아마 동네를 주름잡던 골목대장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부터 벌써 싸움꾼의 기질이 다분하죠. 다 큰 척준경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경북 경주에서 어느 한 왕족의 종자, 그러니까 시중드는 집안 하인이 되었습니다. 나름 중류층 출신인데 집안 하인이라니 인생의 바닥을 찍었던 거죠. 그럼에도 척준경은 그 왕족을 정성스레 모시며 눈에 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척준경이 모셨던 그 왕족 어른이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고려의 15대 국왕 숙종인데, 숙종은 왕이 되고서도 척준경을 잊지 않고 척준경을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과 정보원 업무를 하던 이 추밀원의 말단 관직 남반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남반은 궁중 업무의 말단직을 일컫는 용어로 엄연히 중류층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자기 하인을 잊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숙종이 척준경의 사람됨을 믿었다는 거겠죠. 추밀원이 궁중 호위와 군기 업무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으나 아마 척준경은 그쪽에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래서 남들한테 잘해야 하는 겁니다. 숙종이 보위에 오른 지 9년째가 되던 1104년 만주족이 거주하던 이민족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을 침범해옵니다. 사학계에서는 고려시대를 4등분하는데 그중 12세기는 두 번째 단계에 속하는 시기입니다. 각 시대별로 고려를 괴롭힌 이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두 번째 단계에서 급격히 세력을 불려 고려를 공격해온 이민족은 여진족이었죠. 원래 유목민족들은 부족 단위로 쪼개져 있어서 단합이 잘 안됩니다. 그러다 느닷없이 맹렬한 리더가 나타나 부족들을 합치면 공포스러운 병력을 갖게 되는 법인데 12세기가 하필 여진족들이 막 합쳐질 때였습니다. 여진족들도 정말 많은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엔 고려와 친하게 지내던 서여진도 있었고 고려를 척지려는 동여진이 있었죠. 이 동여진이 원래 힘이 없다가 점차 부족들을 통합하더니 고려를 옥죄해오는 겁니다. 추장 오라수가 이끄는 동여진이 고려 북방 국경지대의 정주성을 함락하자 숙종은 임간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지원군을 정주성으로 파견했습니다. 임간은 당시 고려 최고 의결기구였던 중서문화성의 2, 3인자 정도 되는 위치로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거의 부총리급이었습니다. 이 임간이 이끄는 고려 지원군에 척준경도 말단 중류층 신분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임간이 이끄는 고려 지원군이 정주성 밖에서 오라수의 동여진 군대와 싸우다가 패퇴한 겁니다. 기록에는 임간이 공을 세우고 싶어서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부대를 무리하게 전투에 투입시켰기 때문이라는데, 아무튼 패배한 임간은 정주성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주성에서 성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괜히 열어주었다가 여진족도 같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에서 척준경이 임간을 직접 찾아가 무기와 갑옷을 입힌 말 한 필만 주신다면 쫓아오는 여진족을 멈춰보겠다고 한 겁니다.
척준경이 무기랑 말을 달라고 했다는 건 무기와 말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척준경은 무기와 말도 없이 전투에 투입되었다는 건데, 즉 전투 요원이 아니었던 거죠. 당시 척준경은 정말 중류치 중에서도 말단 중에 말단이라 품계조차 없었습니다. 상황이 워낙 급박하니까 임관은 척준경에게 요구사항을 주었고, 척준경은 혈혈단신으로 뛰어들어 적장 1명을 베어버리고 포로 2명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약 100여 명의 기병대가 척준경을 뒤따라오자 적장 2명을 활로 쏘아 맞춰버렸습니다. 척준경은 혼자 뛰어들었지만 여진족 입장에선 에이씨 어떻게 혼자 왔겠냐, 분명히 대군을 이끌고 왔을 거라고 착각해서 군대를 뒤로 물렸습니다. 덕분에 임관의 고려군은 무사히 정주성에 입성할 수 있었죠. 정말 삼국지 연의에서나 나올 법한, 삼국지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오면 에이 그거 다 뻥이야, 다 소설이야 하는 에피소드를 척준경은 실현해 보이는 거죠. 아무튼 임전의 패전 소식을 들은 숙종은 재빨리 지휘관을 임관에서 윤관으로 교체합니다. 그런데 윤관이 이끄는 고려 군대도 여진족과 싸워 반 이상이 괴멸됩니다. 그리고 여진족은 국경지대를 약탈하고 돌아가죠. 이 전투가 1차 여진정벌인데 보기 좋게 고려가 관광당했죠. 숙종은 패전의 책임을 물어 임관 포함 수뇌부들을 싸그리 탄핵시켰으나 척준경만큼은 군대를 구원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정식적인 군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뇌부들이 다 모가지 당하는 마당에 혼자 직위를 받으면 아무래도 주변 시선이 곱지 않겠죠. 그래서 모함을 받아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알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척준경은 하옥당합니다. 한편 윤관은 숙종에게 여진족과 싸우기 위해선 우수한 기병의 중요성을 설파했고 대여진 전쟁을 위한 특수부대를 창설하니 바로 별무반입니다. 우선 귀족이나 돈 좀 있는 집안의 남자들인 기병대에 소속시켰고 20살 이상의 남자들 중 과거 응시자만 아니면 신분을 막론하고 전부 별무반 보병부대에 소속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승병들로 구성된 항마군도 편입했죠. 이렇게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그리고 그 외 기타 부대들까지 총 12군 무려 17만 명이 편성되어 혹독한 전투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숙종은 절치부심하여 직접 훈련을 지휘할 정도로 대여진 정벌전쟁에 타오르는 야욕을 보였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숙종은 별무반을 조직하고 2년이 안 되어 사망하고 예종이 1106년 즉위했습니다. 예종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1107년 별무반의 여진 원정을 단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여진 전투고 총사령관은 윤관, 부사령관은 오연총이었고 병력은 무려 17만 명이었습니다. 한국 역사상 정벌 병력으로 최대치라고 할 수 있죠. 이 2차 여진 원정에 척준경도 참여하는데 하옥되어 있던 척준경을 풀어준 건 다름 아닌 윤관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척준경은 정식 군인의 자격으로 참전합니다. 윤관은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기 전 장춘이라는 곳에서 여진족 추장들을 불러 파티를 개최합니다. 파티는 어디까지나 위장이었고 윤관이 400여 명의 여진족 추장들과 술을 마시던 사이 척준경이 이끄는 병사들이 들이닥쳐 400여 명을 모조리 도륙했습니다. 이 피해 연회 직후 윤관이 이끄는 17만의 별무반은 그대로 여진족 부락들을 습격합니다. 첫 전투가 석성전투라고 있었는데 고려군이 애를 먹고 있자 총사령관 윤관은 척준경을 불러 성을 공격해보겠냐고 물었더랍니다. 이때 척준경은 제가 일찍이 죄를 범했을 때 장군님이 저를 장사라고 여겨 조정에 청해서 용서받게 하였으니 오늘이야말로 준경이 목숨을 버려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라며 고려사 저료에 따르면 척준경은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 하나 든 채 혼자서 석성으로 뛰어들어 추장 여러 명을 일거에 죽이니 이때를 기해 윤관이 총 공격을 파묻자 석성이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캡틴 아메리카 아니 캡틴 코리아야? 이 석성 전투 이후 윤관은 여러 방면에서 대대적이고 그리고 신속한 여진 정벌을 감행한 결과 6개의 성을 신축하고 3개의 성을 새롭게 쌓으니 이 9개의 성이 그 유명한 동북구성이고 이 사건이 우리가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그렇게 많이 봤던 윤관의 동북구성 개척입니다. 이 사건을 그린 그림이 척경 입비도입니다. 대단한 건 피해 연회 이후 동북구성을 개척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고작 한 달이었다는 겁니다. 윤관은 원래 전쟁을 장기화할 생각이 없긴 했으나 한 달은 정말 기념비적인 겁니다. 다만 이 동북구성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한국인의 진취적인 역사를 깎아내리겠다며 일제 사학자들이 함경남도의 함흥평야를 주장했고 해방 이후 일부 사학자들은 두만강 남쪽 언저리, 민족주의 사관들은 두만강 이북 연길이었다고 말하며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의 경우 무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였다고 과장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알 수가 없으며 학계 통설은 아직까지 모른다입니다. 여기까지가 고려의 2차 여진정벌인데 2차 여진정벌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려가 동북 구성을 쌓자마자 여진족들이 반격을 해오는데요. 아직도 남은 척준경의 전설적인 에피소드들과 함께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